3절 학창시절 글방과 초등학교 시절. 참아버님께서는 7세부터 13세까지 서당에서 한문 공부를 하셨다. 특히 암기력이 뛰어나셨고 붓글씨의 경우 훈장 대신 채 글을 써 주실 정도로 발군의 재질을 나타내셨다. 그 무렵 장차 3개 이상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겠다는 꿈을 키우면서 1933년 14세에 원봉학원에 들어가 진학시험 준비를 한 뒤 1934년 오산보통학교 3학년에 편입하셨다. 그리고 1935년 4월 일본어 공부를 위해 정주국립보통학교 4학년에 전학하셨으며 1938년 3월 25일 제29회 졸업식에서 모든 식순이 끝날 무렵 자진해서 단상에 나가 장시간 특별소견을 발표하셨다. 일본의 식민지 교육 정책의 허구성과 그 위선적 행태를 낱낱이 꼬집고 교사들 개개인에 대한 문제점도 일일이 지적하셨다. 이를 계기로 참아버님께서는 일본 경찰로부터 요시차린으로 지목되기에 이르렀다. 나는 그림을 그리는 소질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 소질이 많습니다. 글방에 가면 8살부터 9살, 10살, 20살, 30살짜리 형 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글을 잘 쓰기 위해서 매일 글을 쓰는 것입니다. 내가 12살 전부터 글씨 쓰는 책에 본글을 써뒀습니다. 그러면 그 글씨본에 수백 번 쓰게 됩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면 벌써 다릅니다. 척 보게 되면 붓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꼭대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압니다. 그러니 아무리 긴 것이라도 척척척 써서 맞추는 것입니다. 보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글방에 다니다가 처음으로 학원에 갔습니다. 처음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은 화선지라고 하는 그림 그리는 종이에다 바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나는 화선지를 놓고 그리려고 하는 꽃을 생각하고 구상을 합니다. 화선지가 얼마만큼이니까 거기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계산해서는 마음으로 줄을 그어서 그것을 따라 그려나갑니다. 하나 둘 그려가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금만 그리면 모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칠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그린 그림이 학원 벽에 붙었습니다. 내가 10살 때 글방에 다닐 때에는 책을 하루에 한 장만 떼면 되었습니다. 30분 내에 다 떼는 것입니다. 딱 정신을 집중해서 하면 30분에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훈장님 앞에 가서 조잘조잘 외우면 됩니다. 그렇게 다 해놓고는 훈장님이 낮잠을 잘 때 나는 산으로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훈장님이 힘드니까 낮잠을 자주 잤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는 어디에 있고 새둥지는 어디에 있고 승냥이는 어디에 있고 버섯은 어디에 있는지 다 알아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녔으니 어머니가 나를 찾으러 다녀도 못 찾는 것입니다. 철이 나고 10살을 넘어서까지 글방에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안에서 외지에 나가서 공부했던 사람들은 다 객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섭리적으로나 뜻적으로 볼 때에도 둘째 번으로 태어난 아들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문중에서 공부를 시키면 죽는다는 소문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는 못 가게 하고 글방에서 공부하게 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자라던 아버님의 일생은 전부 개척과 개혁이었습니다. 글방에 다니면서 비로소 뜻에 대한 길을 알고 난 후 16세부터 마음을 정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글방에만 있어서는 안 되겠더라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날고 기차가 달리는 과학문명의 시대가 점점 확장되어서 앞날을 이끌어가게 될 것을 완연히 느끼는 자리에서 이런 글방에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에서부터 혁신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학원에 들어가 공부해서 그때로 말하면 보통학교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때는 오산보통학교였습니다. 편입시험을 쳐서 오산보통학교 3학년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1년 동안 공부하는데 열심히 안 할 수 없었습니다. 오산보통학교에서는 일본말을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독립만세운동의 33인 중 한 사람으로서 일본과 원수의 자리에서 투쟁한 대표적인 사람인 이승훈 씨가 세운 학교이고 그런 학교에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일본말을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적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적에 대해 세밀히 모르고서는 적과 싸우더라도 대비책을 세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주보통학교에 편입시험을 쳐서 4학년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는 일본말을 유창하게 하게 되어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신앙길이라든가 인생의 근본이라든가 어려운 문제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주보통학교에 편입하여 학교에서 일본말을 배웠습니다. 가타카나 히라가나를 공부하던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그것을 하루 저녁에 다 외워버렸습니다. 학교에 가보니까 3학년, 4학년, 5학년 아이들이 일본말을 했습니다. 그때 나는 나이가 들어서 학교에 갔기 때문에 키가 컸습니다. 그런데도 일본말을 한마디도 모르니 남들은 다 춤추고 노는데 그 춤추는 복판에 들어가서 혼자 아무것도 못하고 구경이나 하고 돌아다니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셈이었습니다. 그때 그 거북했던
것은 느끼지 못한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벼락같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의 모든 책을 보름 만에 다 외워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귀가 트이게 되었습니다. 나는 머리가 나쁘지 않아서 무슨 공부를 했어도 세계적인 학자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머리를 가졌다고 하여 내가 공부를 해서 세계에 이름난 학자가 되면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학자가 되어봤자 칠판 앞에서 백목가루를 마시고 일생 동안 허리가 구부러지도록 그저 연구만 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근본 문제가 해결되느냐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으로서 가야 할 길 중에서 무슨 길이 제일 어렵고 힘든 길이냐? 가기에 힘들다고 하는 길을 나는 가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지금까지 역사시대, 과거 현재 미래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고 하지 못하는 일을 내가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공부할 때에는 벼락같이 했습니다. 몇 년 동안에 하는 것을 순식간에 해치웠습니다. 내 고향은 정주에서 동북방향으로 한 8km 거리에 있는 농촌입니다. 호롱불을 켜고 공부하던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새벽 2시, 3시까지 밤을 새워 공부하면 어머니, 아버지는 야, 잠자라. 몸이 너무 약해지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그때 내가 늘 친구로 했던 것이 밤벌레들이었습니다. 여름철에는 밤벌레를 친구로 했습니다. 그렇게 앉아서 새벽 2시, 3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시골 밤은 참 고요합니다. 곤충들이 달밤에 우는 소리는 아주 신비롭습니다. 서울 유학생활. 참아버님께서는 정주국립보통학교를 졸업하시고 1938년 4월 12일부터 1941년 3월 8일까지 서울 흑석동 경성상공실무학교에 다니셨다. 참아버님께서는 가장 일찍 등교하셨고 교실 청소를 도맡아 하실 때도 많았다. 그래서 동급생들도 어려워했고 함부로 대하지 못하였다. 약한 학생은 보호해 주셨으며 힘있고 교만한 자들과는 맞서서 옳고 그름을 가리셨다. 활달하셨지만 평소 과묵하고 진지하셨다. 천도를 밝히고 인격을 완성하기 위해 늘 침묵하셨다. 참아버님 학적 기록에는 명랑하고 활발하며 꾸밈없이 진지하고 강인하고 건전하며 스스로 앞서서 모든 일에 대해 열심히 한다. 신체가 건강하고 출석 상황이 양호하며 특히 축구를 좋아한다라고 평가되어 있다. 겸손한 사람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학교 친구들 가운데도 자기 위치와 처지도 모르고 주먹질이나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겸손한 사람, 자기가 실력이 있어도 교만을 부리지 않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서는 무엇인지 모르게 위압감을 느낍니다. 주관성이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고 싶지만 그가 가만히 있어도 왠지 무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학생 시절에는 말을 잘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가서도 절대 제잘제잘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얘기를 하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급생들이 나를 참 어려워했습니다. 학교 선생님보다 더 어려워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그들에게 공갈이나 협박을 한 것도 아니고 주먹질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내게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또 그들은 고민이 있으면 나에게 와서 의논을 했습니다. 학교 친구들은 나를 무서워했습니다. 한 반의 동무들과는 서로 만나면 놀이도 하면서 지냈지만 딴 동창생들이 나를 다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쓸데없는 말을 안 했습니다. 어려운 친구들이 있으면 나는 누구도 모르게 그 친구들을 도와준 일이 많았습니다. 내가 운동선수였습니다. 씨름선수였고 축구선수였습니다. 철봉도 잘했습니다. 몸집이 컸지만 날쌔습니다. 흑석동에서 난다 긴다 하던 사람들을 일주일 이내에 다 만나보았습니다. 거기에서 누가 왕초인가를 알아보고 그들을 내가 교육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중학교 시절에는 혼자서 청소를 다 했습니다. 학교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가 선두에 서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전교생을 대신해서 내가 청소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남이 도와주는 것이 싫었습니다. 내가 청소를 깨끗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남들이 해놓았어도 다시 청소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니 친구들이 아예 혼자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히 혼자 청소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한번 붙들면 안 놓습니다. 젊어서도 그랬습니다. 동네방네 보이는 것도 다 내가 검증하기 전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수학 선생님이 공식을 가르쳐 주면 그것을 중심 삼고 학교 선생을 몰아친 사람입니다. 이런 공식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들추고 해치고 파고 또 파고했습니다. 적당히가 아닙니다. 무엇이든 적당히 해서는 안 통합니다.
내가 학교에 다닐 때에는 시험 문제에 무엇이 나올지를 알았습니다. 선생님이 강의할 때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학생의 눈을 똑바로 보고 말합니다. 그 학생이 구석에 있으면 구석을 바라봅니다. 누구를 바라보느냐라고 하면서 선생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바라보고 강조하는 논조를 보니까 틀림없이 이것은 시험 문제로 나온다라고 생각되면 A, B, C로 암호를 해놓는 것입니다. 책 한 권 가운데 10곳만 표시한 뒤 그것만 공부하게 되면 낙제를 안 합니다. 그 옆까지 봤기 때문에 답을 쓰면 30%나 40%는 맞힐 수 있습니다. 강의를 잘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취생활과 눈물의 기도. 참아버님께서는 서울 학창시절 3년 동안 자취와 하숙 생활을 통해 고행에 가까운 생활훈련과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학업과 신앙에 정진하셨다. 처음 얼마간 서울 동자구 노량진에서 통학하셨고 주로 흑석동에서 자취와 하숙을 하셨다. 특히 고향집에서 충분한 학기를 보내주었지만 우물 두레박줄이 손에 달라붙는 혹한에도 찬방에서 지내고 찬물을 길어 밥을 짓는 등의 자취 생활을 통해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직접 체험하셨다. 이때부터 점심은 늘 금식을 하셨다. 언제나 일식일찬이었다. 배고플 때 하나님의 심정을 가깝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루 12시간 이상 기도에 몰입하기도 하셨다. 거듭되는 기도로 무릎과 팔꿈치에 굳은 살이 박일 정도였다. 키키 학교 근처 솔밭, 그리고 교회 뒤편 서달산 바위 언덕과 산 너머 동작동 쪽 산기슭에서 심각하고 처절한 단판 기도를 하기도 하셨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하면서 신정적 일체를 이루셨다. 서울에 와서 자취 생활을 할 때 겨울에는 아주 추웠습니다. 평균 기온이 섭씨 영하 17도에서 21도 정도였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그렇게 추웠습니다. 동지섣달에 찬방에서 살고 찬물로 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가 잊히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산등에 파놓은 10발 이상 들어가는 우물이 있는데 이 우물물이 참 좋았습니다. 두레박은 끈이 끊어지니까 고리를 쇠사슬로 합니다. 그것을 잡을 때 손이 달라붙어서 호호하던 것이 엊그제 일 같습니다. 그런 생활에서부터 인생살이를 해보았습니다. 내가 여자 없이도 혼자 살겠다고 모든 것을 연구했습니다. 일생 동안 독신 생활을 하더라도 이 뜻을 내 필생의 사업으로 작정하고 나선 사람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누구의 신세를 안 지고 내 손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밥도 잘합니다. 도마지라는 것을 보면 풋내기인지 아닌지 다 압니다. 또 반찬 만드는 것을 보면 솜씨가 있는지 없는지 벌써 압니다. 나는 7년 이상 자취 생활을 했습니다. 내게는 많은 반찬이 필요 없습니다. 지방에 가게 되면 반찬을 수두룩하게 한 상을 차려 오지만 나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라도 입맛에 맞으면 됩니다. 나는 한 가지를 대하게 되면 그 끝장을 보고야 마는 성격인데 반찬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반찬이 많아도 젓가락은 대보지만 먹는 반찬은 한 가지뿐입니다. 한 가지만 사다가 끓여서 먹습니다. 통일교의 역사를 찾아서 오는 사람은 흑석동을 찾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흑석동이 백석동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살았던 흑암의 골짜기 여기가 세계 만민에게 광명의 햇빛을 비춰주는 전통의 기지가 되어야 합니다. 노들 강변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옛날에 그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 그 시대 흑석동에 살던 사람을 만나지는 못하지만 후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후손들, 자기 어머니 아버지와 관계된 그 아들 딸들을 만나면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역사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옛날을 얘기하며 역사를 부활시켜서 시대를 꽃피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도 잊히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흑석동에서 살 때 상도동으로 넘어가는 곳에 소나무가 우거지고 그 너머에는 화초를 가꾸는 일본식 집이 있었습니다. 그리로 쭉 돌아가면 논이 있고 그 너머에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개척전도를 다니던 집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이 그 길에 병이 나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때가 새 학기 개학이 되어 학자금을 가져왔을 때니까 3월 말쯤이었습니다. 가만 보니까 그 사람은 아들도 없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천안에 자기 딸네 집이 있다고 해서 내가 학자금을 몽땅 털어서 여비와 병을 치유할 것까지 다 해주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선조가 나쁘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 내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지를 못하겠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갑에 있던 책 살 돈과 하숙비 전부를 털어서 안겨보낸 것입니다. 거기에서 한 3km 정도를 업고 가던 것이 엊그제 일같이 생각납니다. 그런 사람을 하늘이 만나게 해주었으면 하늘이 동정해주라는 이상 동정해준다고 해서 절대
절대 손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열을 도와주라고 하는데 100을 도와주게 된다면 90은 내가 하늘 앞에 공적인 것으로 취급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은 열을 도와주기를 바라는데 5을 도와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늘이 열만큼 도와주기를 바라게 될 때에는 10 이상을 도와줘야지 10 이하를 도와줬다가는 여러분의 은혜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공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배고프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집에서 학비를 4월 초순에 보내오면 5월이면 다 써버립니다. 다 불쌍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일화가 많습니다. 그러고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 신문 배달도 하고 장사도 하고 다 하는 것입니다. 칸감기를 가야 됩니다. 그리고 평안도 고향을 떠나 서울에 와서 말도 서툴고 풍속도 서툰데 첫 번 방학이 얼마나 그리운지 모릅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뜻을 알고 나서는 그 어머니를 어떻게 떼느냐는 것입니다. 또 누이 동생들은 오빠를 사랑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떼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가 현재의 입장에서 바라는 길과 반대의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학날 모든 학생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동네가 분주하고 학교가 분주한데도 불구하고 혼자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는 이제부터 이 방에서 아무개가 돌아올 때까지 내 할 일을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방학기간을 보냈습니다. 모든 사람은 우주주관을 바라고 있지만 자아주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우주주관 바라기 전에 자아주관 완성하라고 한 것입니다. 밥 먹는 것부터 주관해야 됩니다. 밥 먹는 것은 금식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은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사경을 넘어설 수 있는 경지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배고픈 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일제치하에서 자취생활을 할 때 친구들은 쌀이 귀하기 때문에 서로 밥을 더 먹겠다고 했지만 아버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수저를 먼저 놓는 사람이 나중에 놓는 사람의 주인이 됩니다. 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님의 생활은 매일 새로운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새로워야 됩니다. 하늘은 새로운 것을 원한다는 것을 믿고 실천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세계적인 판도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내가 철이 들 때부터는 점심을 안 먹었습니다. 나라도 없는 주제에 밥을 3끼씩이나 다 찾아 먹을 자격이 있느냐면서 그랬습니다. 밥이 그리운 생활을 참 많이 했습니다. 밥을 그리워하는 것보다 민족을 그리워하는 길을 갔습니다. 밥보다 민족과 나라를 더 사랑해야지 라며 고향을 떠나 서울에 와 있으면서 점심을 안 먹었습니다.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나는 하루에 4시간 이상 자지 않습니다. 그것이 습관화되었습니다. 바쁠 때에는 하루에 1시간만 자도 됩니다. 잠을 자는 데 있어서 인류 역사 가운데 잠을 제일 적게 자는 대표자가 나일 것입니다. 일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나같이 배고파 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배고픈 사람들로부터 구원의 손길을 바라고 해방을 바라는 아우성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니 밥을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30세까지는 점심을 빼고 2끼만 먹는 이식주의였습니다. 하루에 밥 5그릇을 먹어도 거뜬히 소화하고도 남을 수 있는 건장한 체격의 사람이 2그릇도 못 먹으면서 청춘을 보냈습니다. 밥에 대한 그리움보다도 사랑의 그리움을 앞세우는 훈련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생활의 탑을 쌓겠다고 노력해왔습니다.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정이 무엇인지 모르면서도 동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여러분이 나를 대하듯이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대해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가 명절날 같은 때에 밤을 새워가면서 준비한 음식이나 혹은 남편을 위해서 준비한 음식을 내가 있는 방에 갖다 주지 않고서는 안방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냥 안방에 들어가면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왜 그런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낙네들의 정성 들인 그 음식까지도 나에게 먹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꿈에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1000번 만번 이 몸이 으스러지고 뼈가 가루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나온 역사 과정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자리에 가 있든지 함께해 주셨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도 수고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에는 등이 구부러지고 무릎에 굳은 살이 박일 정도로 해야 됩니다. 무릎에는 옛날에 기도하면서 생긴 굳은 살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기도는 마룻바닥에서 해야 됩니다. 눈물도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흘린 눈물 자국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는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긴 사람입니다. 흘러가는 사나이가 아닙니다.
복귀의 길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같이 먹고 자고 편안했겠습니까? 원리 자체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나는 기도하느라고 무릎에 굳은 살이 박였습니다.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모릅니다. 인생의 갈 길을 해결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늘 눈이 붉어져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 햇빛을 못 볼 지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길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도 하루에 11조를 해야 됩니다. 매일 2시간 24분, 10의 1조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한창 때에는 엎드려서 17, 18시간, 보통 12시간 기도했습니다. 점심을 안 먹습니다. 그러면서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 삽니다. 사방이 딱 막혀서 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기도를 해야 바늘 구멍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시련 과정을 거쳐서 원리를 찾아낸 것입니다. 여러분은 원리책을 붙들고 울어봤습니까? 일생은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안 옵니다. 시집장가를 가서 아들, 딸을 낳게 되면 짐을 지고 손수레를 끌고 허덕이다가 그냥 끝장난다는 것입니다. 심각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선의 세계가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명수대교회 설립과 주일학생지도 참아버님께서는 서울 흑석동 시절 초기에 일제강점기 제도권 교회의 독선적 교회 행정과 교리 중심의 신앙 행태에 반발하여 한국적 성령운동을 주도한 오순절교회에 인연되셨다. 그리고 서빙고 오순절교회를 다니시다가 1939년 가을 흑석동에 새예수교회를 세우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셨다. 평양에서 이호빈, 박재봉 목사가 자주 와서 부흥회와 사경회를 가졌을 때에는 거기에 동참하시고 그들과 깊은 교분을 가지셨다. 그리고 새예수교회 주일학생들을 각별한 애정으로 지도하셨으며 방학 때 평양에 가면 교회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하셨다.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주일학교 학생들도 지도했습니다. 흑석동교회에서도 그랬고 서빙고교회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때는 밤에 추우니까 한강이 얼어서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혼자 있으면 무섭습니다. 그런 한강을 건너다니면서 서빙고교회의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내가 주일학교 학생들을 재미있게 가르쳤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그렇게 울면서 이야기해주게 되면 학생들이 그만해달라고 해야 될 텐데 따라다니면서 또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 흑석동의 명수대 새예수교회를 내가 새 친구들과 힘을 합해서 만들었습니다. 내가 학비를 털어서 투자했습니다. 지금도 교회 흔적은 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서빙고를 중심 삼고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전도하러 다니던 생각이 납니다. 겨울이면 한강물이 꽝꽝 얼어서 얼음판이 터지는 소리가 아주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한이 많은 역사시대의 추억도 많습니다. 나는 어린아이들에게도 경배한 사람입니다. 3살 난 아이를 하늘의 왕자같이 정성껏 모셨습니다. 나는 공증할 수 있는 안팎의 모든 역사적 승리의 터전을 닦아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승리했습니다. 이것을 3대 이상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전통을 가져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을 나 자신의 소망의 상대로 여기고 유년 주일학교 학생들을 지도하던 명지도 요원이었습니다. 그들을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학교에도 안 가고 내 뒤를 따라다니려고 했습니다. 가인을 사랑하는 역사를 개척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호빈, 박재봉, 한준명 목사가 새예수교회의 주류 책임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세운 평양의 새예수교회에 수천 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이름이 났고 교회당도 굉장히 잘 지었습니다. 내가 교회에 들르게 될 때면 언제든지 학생회를 책임지고 지도하게 되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목사들을 잘 알고 젊은 청소년을 중심 삼고 유명해지니까 누구든지 자기들 집에 나를 초대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평양 새예수교회의 이호빈, 한준명, 박재봉 목사의 비밀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들에게 당신이 이런 소명적 책임을 중심 삼고 이렇게 사는 것을 아느냐고 물어볼 때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충고했습니다. 그러니 나를 제일 두려워했습니다. 신구약 성서의 비밀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학생으로 거기에 들르게 되면 자기의 수천 명 되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나한테 얘기해달라고 할 만큼 유명한 학생 지도자였습니다. 아이들이 홀딱 반해서 내가 떠나면 정거장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목사들도 다 돌아서서 방어선을 쳐서 나를 보호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새 목사는 언제든지 내 말을 듣는 것입니다.